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5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 반갑습니다. 저는 여도은이고요. 오늘 아침에 좀 부슬부슬 비가 내리더라고요. 어제 그제부터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비가 내리는 월요일.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이 뭔가 찌뿌둥한 그런 느낌이 가장 최고조가 월요일 아닌가요? 저도 오늘 아침에 계속 어깨 막 스트레칭하면서 이렇게 풀고 하면서 왔는데 이게 피곤해서가 아니라 비가 와서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제 출근 딱 시작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왜 나의 몸은 이렇게 날씨를 이렇게 타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오늘 좋은 아침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러 가자 하면서 열심히 운전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주말 사이에 대단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 채팅창에 메타의 주가의 급등 보면서 깜짝 놀랐다 이런 댓글도 좀 봤는데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예.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 여러분께 그 기분 좋은 소식 사상 최고치가 참 유행인 것 같은 뉴욕 증시 분위기 정리해 드리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이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뉴욕 시장이 과연 앞으로는 어떨까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 오늘도 다양한 월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사이에 월가에서는 사상 최고치가 너무 가볍게 나타났어요. 참 부러운 그런 상황 연출되고 있죠. 다우는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0.35% 오른 38,654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1%대 상승하면서 4,958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74% 이렇게 많이 오른 건 뭐 기술주 덕분이겠죠. 반면 러셀리전 지수 같은 경우에는 0.59% 유일하게 좀 하락하면서 1962포인트 선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사실 국채 금리가 다시금 4%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승이 보였죠. 4%나 올랐는데 이러한 부분이 크게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요. S&P와 다우는 이 가운데 사상 최고치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작년부터가 아니고요. 올해 들어서만 무려 9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이거부터 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장 전에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대폭 웃돌았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1월의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전월 대비 35만 3천 명 증가를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18만 5천 명인데 항상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분들이 왜 이렇게 잘 좀 이렇게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못 맞출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8만 5천 명을 예상했는데 35만 3천 명이나 2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지난해 1월 48만 2천 명 이후에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12월 수치도 기존 21만 6천 명 증가해서 33만 3천 명 증가로 이렇게나 많이 상향 조정됐다고요? 11만 7천 명 상향 조정됐고요. 작년 11월 수치는 기존 17만 3천 명에서 소폭 18만 2천 명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실업률도 같이 공개가 됐죠. 1월에 실업률은 3.7%로 석 달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1월에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6%, 전년 대비로는 4.5% 올라서 시장 예상치가 0.3이었는데 이보다 좀 웃돌았고요. 전년 대비로도 4.1을 예상했는데 4.5로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임금 상승률도 여전히 가팔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크게 후퇴하는 모습이었는데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20% 수준으로 떨어졌고 5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도 70% 수준으로 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파월 의장이 지금 이번 주에 CBS 뉴스에 출연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인터뷰에서 과연 올해 금리 인하 관련해서 그 전에 약간 어떻게 보면 시장에 AI 같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방송에 출연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할지를 한 번 더 주목해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메타가 메타 보겠습니다, 여러분. 메타가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요. 20.32% 올라서 474.99달러. 예,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호실적 발표를 했고, 이용객이 아니죠. 이용자 수도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더해서 주주환원책,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한다. 그 사상 최초로 0.5달러, 주당 0.5달러의 그 배당을 준다라는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며 주가도 환호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종목이 정말 이렇게 오를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웃돈 실적 가운데 주가가 8%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 그 여기 맵을 보면요. 아마존이 이렇게 세로로 있었고요. 옆에 테슬라와 그 주행가 포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존이 존재감이 엄청 커졌어요. 존재감이 엄청 커졌습니다. 아마존 주가 171달러 선까지 올라갔고요. 다른 빅테크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1.84% 상승, 애플은 0.54%. 주말 사이 여러분들 좀 보셨어요? 영상으로 비전 프로? 제가 본 영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 안에서 어떤 분이 이제 비전 프로를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누르면서 뭔가 업무를 보는 그런 영상이 저도 공개가 된 걸 봤는데 그게 비전 프로인지는 모르겠었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약간 고글처럼 생긴. 예, 그 가운데 0.54% 애플 쉬어갔고요. 반도체주 가운데서는 지금 인텔이 좀 쉬어갔지만 다른 종목들 특히나 엔비디아의 주가가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주가는 661달러 선 다시 한번 회복을 했고 AMD의 주가도 그동안 쉬어갔는데 4%대 반등 그리고 브로드컴의 주가도 2% 넘게 올랐습니다. 구글도 소폭이지만 0.58% 반등을 보였고요.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0.5% 오르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의 영향으로 나스닥 지수가 큰 폭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업종 가운데 보면요. 금융주가 요즘에 그래도 스물스물 조금 올라오고 있죠. 주말에는 좀 혼조를 보이긴 했는데 JP모건,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 좋았고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네요. 거의 이제 400불 근처까지 올라왔는데요. 1%대 오르면서 390달러 선 넘어서는 모습이었고 국제유가는 좀 혼조세 보인 가운데 쉐브론만이 2.9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는 앞으로의 경제 지표, 그들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떠한 행보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시장도 데이터를 유심히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미시간 대학교에서 집계한 1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79로 더 좋아졌습니다. 직전월이 69.7이었는데 더 많이 상승하면서 2021년 7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9%로 직전달 3.2%에서 하락을 했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9%로 집계가 되면서 전달과 같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뭐 메타에 의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번 주에 메타의 움직임은 어떨지 향후의 모습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메타 외에 그리고 다른 빅테크 외의 종목들은 좀 빨간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심층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메타의 고글을 PPL을 해요? 비전 프로 인척 PPL을 한다고요? 전 못 봤는데. 그렇군요. 근데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는 싶은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직구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여기 뭐 IFC에 애플 매장 가면은 체험할 수 없는 거죠. 한번 해보고 싶은데 딱 해가지고 저 여행 관련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어떤 공연장 같은 거에
이런 고글을 쓰고 실제로 그런 컨텐츠를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배우 김고은 씨와 이지아 씨가 거기 가가지고 그 체험하는 것을 브이로그로 담아서 저도 봤는데 재밌어 보이긴 해가지고 경험해 보신 분들 혹시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거 구입하신 분들은 리뷰를 좀 남겨주세요. 궁금합니다. 저도. 예. 얼른 저도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께 공유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자, 시장은 계속해서 미국은 유행처럼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심층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신 자료의 제목을 보니까 미국 경제, 요즘 미국 경제는 마치 골디락스다. 이게 왜 마치가 들어간 거예요? 마치? 뭐 아직 이제 물가라든지 금리 자체가 워낙 좀 아직은 높은 수준이어서 네. 뭐 골디락스라고 딱히 명하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1월 고용 지표가 워낙 좋았고요. 네. 뭐 12월 지표까지도 사실은 뭐 상향 조정되면서 상당히 좋은 상황들이고 그리고 요새 미국 지표 이렇게 발표되는 걸 보면 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뭐 연준도 뭐 올해 성장률 둔화될 거다라고 12월 달에 뭐 전망을 해놨지만 뭐 전망이 무색할 정도로 사실은 지금 지표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는 그쵸. 부분에서 보게 되면 미국 경기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중물가 시대에 새로운 골디락스 국면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마치 골디락스라는 좀 표현을 좀 써봤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고용 지표 뭐 약간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부진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네. 1월 달에 뭐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해고가 늘어난다는 뭐 뉴스도 있었지만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고용 지표 자체 뭐 일자리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상황들이고요. 그게 또 한 업종에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면 조금 저희가 뭐 가우뚱할 텐데 네. 이게 뭐 제조, 건설업, 특히 이제 서비스 업종의 전 부분에 걸쳐서 사실 그런 일자리 증가세가 나왔다라고 보면 뭐 미국 경기 자체가 상당히 탄탄한 흐름이다라고 사실은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골디락스라고 좀 표현하는 또 다른 이제 경제 지표를 조금 하나 제가 지금 심리 지표를 좀 모아왔는데요. 뭘까요? 예, 그 뭐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일단 최근에 뭐 급격하게 발표가 이제 됐죠. 올라갔던 모습이 나왔죠. 그다음 이제 RSM 제조업 지수도 사실은 뭐 요새 관심이 별로 없긴 하지만 좋아졌어요. 예, 좋아지고 이제 50선을 이제 가까이. 거의 가까이 왔고 지금 그 신규 주문하고 재고 지수 차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재고는 줄고 이제 신규 주문은 늘어났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조업 지수가 아마 한 2, 3개월 내에는 50선을 아마 돌파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 제조업 경기 돌아섰죠. 네. 주택 경기 심리 지표 NAHB 지수라는 이 지표 자체도 미국 경기하고 상당히 이제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은 또 몇 개월 동안 이제 올라섰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기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각종 심리 지표가 뭐 경제 활동을 해서 소비 주체 또 제조업 건설업 모든 곳이 다 좋아진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 자체가 상당히 뭐 좋다라고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사실 그래서 골디락스라는 이제 표현을 좀 써봤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뭐 앞서 이제 그 메타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매그니피션트 7, M7의 주가 지수는 계속 뭐 사상 최고치를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M7 대신에 M&M이라고 이건 M&M? 예,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를 합쳐서 M&M.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콜릿 예, 이름이랑 비슷하게, 비슷하네요. 예. M&M. 예,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이제 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메타가 워낙 요새 또 많이 오르고 하고 한데 사실 요 M&M의 특징이 뭐냐? M&M, 예, 네. 대부분 이제 AI를 사실은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그쵸.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역시 미국이 지금 뭐 경제 지표 쪽이라든지 주가 쪽에서 보면은 이 AI 붐이라는 부분 자체가 실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경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뭐 이 화면에 잘 보이시네요. 아주 잘 보입니다. 이 보급률
사이클을 저희가 좀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거를 저게- 이거는 이제 90년대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제 인터넷 보급률 사이클입니다. 네.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2000 한 뭐 중반 2000 한 중반대까지 이제 거의 100%까지 올라가는 그게 부분들이고. 지금 1990년부터 시작해서 예. 약 지금 한 20년에 걸쳐서 보급률 쭉 사이클이 쭉 올라갔고. 올라왔죠. 네. 이때 뭐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이제 부상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고 2000년 이제 중반부터 이제 새로운 보급률 사이클, 이거는 스마트폰 사이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는 이제 애플이 이제 성장하는 시기였죠. 그러면 지금이 무슨 보급률 사이클이냐면 AI 보급률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시작이 된 부분들이고, 사실은 본격적인 수혜 자체는 이게 급격하게 오르는 국면에서 사실은 대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지금은 뭐 일부 이제 뭐 M7 내에서 M&M 이런 쪽만 사실은 수혜를 받고 있는데, 만약 이 보급률 사이클이 정말 우리가 이전에 봤던 보급률 사이클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제목에 했듯이 미국이 정말 골디락스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흐름일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그 조짐들이 사실은 좀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 보급률 사이클이 그 2005년에 뭐 스마트폰 사이클 뭐 이러한 것들의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인 수혜 자체가 이제 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겠죠. 아직은 이 AI 보급률 사이클의 수혜가 아직 한정적이었던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게 정말 우리가 새로운 AI 사이클을 사실 보급률 사이클을 맞는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어떤 국면, 또 산업적으로도 보더라도 상당히 조금 뭐 좀 뭘까 새로운 어떤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되는 어떤 그러한 국면으로 좀 접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나오는 지표의 흐름들, 또 주가의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미국이 마치 골디락스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뭐 사실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 대비해서 사실 미국이 정말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연초부터 참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부럽기만 한데,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흐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번 FOMC를 통해서 파월 의장이 그 불붙어 있던 내용들을 확 찬물을 끼얹어 줬고요. 그렇다면 이제 5월이냐 6월이냐 요 시기에 대한 쟁점.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5월 뭐 6월 이런 얘기하는 게? 뭐 큰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좀 빨리 해주는 게 좋겠죠.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뭐 그래도 왜냐하면 그 제 생각에는 이제 빨리 한다는 거는 올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 폭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빨리 해주는 게, 왜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신용에 대한 불안도 사실은 조금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지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조금 금리를 뭐 선제적으로 내려주는, 좀 빨리 내려주는 것이 미국 경기의 지금의 어떤 양호한 흐름을 사실은 뒷받침해주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그 뭐 잠재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자체를 조금은 좀 진정시켜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뭐 6월보다는 사실 5월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는 말씀해 주셨던 그런 신용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더 빨리 낮출 수 있는 데는 좋지만, 주식 시장에도 좋을까에 대해서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기 직전까지에 대한 시장은 좋지만, 인하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어가지고요. 예, 뭐 그건 이제 기대감이 이제 먼저 선반영이 돼서 지금 올라온 부분이 뭐 이제 결국 우리가 뉴스에 팔아라는 식으로 해서 뭔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근데 한 가지 조금 저희가 금리 인하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은 좀 이제 구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금리 인하라는 부분 자체는 대부분 이제 경기가 침체가 돼서 사실은 금리를 내리는 부분들이었고요. 우리 소위 말하는 리세션 컷이었죠. 근데 만약 요번에 5월이든 6월이든 금리를 내리는 경우는 사실은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를 내리는 경우는 아닐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물가 압력 자체가 이제 연준이 원하는 궤도 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물가 수준에 걸맞는 이제 금리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개념이라고 보면, 사실은 이전에 금리를 내려서 시장이 충격을 줬던 상황과는 다르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 이제 미국이 마치 골디락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과거에는 미국 경기가 안
고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물가 압력 때문에 금리를 내려준다라고 하면 시장이 굳이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사실은 없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뭐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금리를 내리고 나서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흐름 자체는 결국 우상향 쪽으로 계속 가는 그림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상향의 흐름을 계속해서 전망을 한다. 자, 금리 인하 확률 지금 그래프를 좀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5월에 있어서가 조금 높은 건가요, 지금? 예, 일단 5월, 6월 다 대부분 높습니다. 네. 지금 뭐 좀 동결 5월이나 6월이라든지 다 금리 동결을 할 확률 자체는 거의 뭐 10% 이하로 떨어진 상황들이고요. 지금 25p 인하 5월 달에 보면 거의 한 60% 정도고 50bp 정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쪽은 한 34% 정도 되니까 거의 한 80%, 90% 가까이가 지금 금리 인하 쪽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6월이 조금 더 수치상으로 보면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그러니까 5월보다는 6월에 여전히 조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긴 하지만 여하튼 5월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배제하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어제가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된 이제 고용 지표의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금리 인하 확률 자체가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자체는 시장이 생각하는 또 금융시장이 생각하는 부분 자체는 결국 물가 압력 자체가 계속해서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오히려 조금 더 신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금요일 날 나온 뭐 금리 자체는 사실은 조금 4%대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우려할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고용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뭐 이 정도밖에 튀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금리는 어찌 보면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리가 시장에 주는 어떤 그 부정적인 효과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조금 불안했던 게 사실은 유가 흐름이었는데 유가가 지금 다시 72불대까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물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77불, 78불까지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다시 물가를 좀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유가가 다행스럽게 지금 72불 선까지 사실은 떨어졌다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 아주 좀 저는 좀 브라이트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오늘 뭐 차트는 준비 안 했지만 또 미국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고차 가격 지수 같은 경우 보더라도 1월 달에도 하락폭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죠. 다음 주에 나올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자체도 결국 좀 둔화 흐름 자체가 계속 좀 유지가 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좀 보일 수 있어서 그렇게 보면 연준의 그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5월, 6월 정도의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좀 지지해 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금리 인하가 사실은 뭐 일부에서는 뭐 3분기에도 예상하는 분들도 네. 있긴 하지만 사실은 2분기 쪽으로 조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우리가 미 연준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연관된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계속 11월 그 얘기를 하고 11월 미 있죠. 대선을 앞두고 굳이 대선 전에 뭐 금리를 좀 내리는 것보다는 대선을 훨씬 이전에 사실은 금리를 내려서 정치하고는 사실은 크게 연관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좀 시기적으로 봐서 3분기보다는 오히려 2분기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나오다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되면 파월 의장을 그만두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벌써부터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 연준에 사실은 좀 작동을 좀 하고 있어서 연준이 그러한 부분에 뭐 정치적인 부분하고 독립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대선이란 부분을 좀 피해 가기 위해서는 3분기보다는 좀 2분기에 금리를 내려주는 게 네. 오히려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저는 2분기 쪽, 그러니까 5월이나 6월 쪽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지금 다음 장표를 보니까 과잉 긴축을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데 네. 과잉 긴축의 그 의미는 너무나 빨리 많은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과잉 기준은 그냥 금리를 인하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인하를 예. 너무 오랫동안 끌고 계속 가서 유지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물가 수준 말씀드린 대로 물가 수준이 지금 아직은 뭐 2%대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2% 후반대까지 좀 떨어진 상황들이고요. 뭐 그냥 대충 한 3% 보고 있고 미국 그 기준금리가 5.5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해서 실질금리 생각해 보면 한 2.5%가 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는 미국 경제의 상당히 높은 수준인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금리 이 흐름 자체가 뭐 물가 안정, 기대 심리 안정에 기대하는 진정시켜주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 실질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에서 사실은 유지되는 이 과잉 긴축 자체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기라든지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조금은 새로운 또 다른 문제를 사실은 야기시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준이 사실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너무 늦게 올려서 시장에 욕을 한번 먹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꾸로 얘기해서 너무 고금리 상황을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예상치 못하는 지금의 어떤 양호한 경기 흐름을 깨트리거나 또 상업용 부동산과 같은 어떤 부실 문제를 사실은 또 야기시킨다라고 하면 연준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를 사실은 크게 깎아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연준도 사실은 과잉 긴축을 조금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서 2008년을 한번 좀 되돌아가 봤습니다. 2008년에 그 차트를 하나 좀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2008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금리를 인상을 그러니까 5.25까지 한 이후에 한 18개월을 사실은 그걸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그 결과가 뭐냐면은 사실은 서브프라임 위기였죠. 그 너무 고금리 수준을 너무 장기화로 끌고 가면서 결국은 좀 피할 수도 또 약화시킬 수도 있었던 서브프라임 문제 자체를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촉발시켰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연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우를 사실은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저는 좀 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우리가 금리 동결 자체가 벌써 수개월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사실은 굳이 너무 길게 갖고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좀 크레딧 이벤트 뭐 대표적으로 지금 차트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의 지금 지역은행 지수 자체가 사실은 급락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대부분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를 사실은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뭐 잘 하고 있고 사실은 경기도 뭐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고 그쵸. 그래서 이제 과잉 긴축 흐름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뭐 지금 아무래도 지금 그 잔고라든지 상업용 부동산 이러한 것들이 워낙 많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혹시라도 연말 내년 초에 또 다른 또 우리가 이런 경기 침체라든지 신용 이벤트를 사실은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잠재해 있어서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도 연준은 조금은 서둘러서 금리를 좀 내릴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저희가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이제 미국과 중국 쪽에 있어서의 금리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 이들이 사실 더 빨리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직은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금리 인하는 유럽은 아직은 뭔가 시그널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그 지표를 보게 되면 오히려 ECB가 조금 더 먼저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지표 흐름이 사실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새 유럽은 잘 보시지는 않고 있어서 그렇죠. 유럽 지표를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드리면 지난 4분기 성장률은 유럽은 정체였습니다. 정기비 제로가 나왔고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정기비 0.3% 마이너스 0.3%를 하면서 사실상 독일은 침체에 사실은 들어간 상황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성장률 하나만 보더라도 ECB 쪽에서는 조금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중요한 게 사실은 그 ECB 같은 경우는 성장률보다 물가를 상당히 좀 중요시하는 부분들인데 네. 최근 물가 자체가 상당히 안정세를 좀 예상보다도 사실은 좀 둔화폭 자체가 상당히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흐름을 보게 되면 ECB 같은 경우는 뭐 여름에 그러니까 따뜻할 좀 더워질 때 금리 인하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아주 정확한 뉘앙스는 풍기지고 있지는 않는데 여름에 이제 인하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표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연준보다도 좀 빨리 좀 금리를 인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가 자체가 여기서 조금은 한두 달 정도 더 둔화되는 흐름 자체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ECB는 2분기에
뭐 연준이 6월에 하든 뭐 3분기에 하든 간에 2분기 정도에는 금리를 좀 인하하는 어떤 사이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뭐 지금 ECB도 그렇고 미 연준도 그렇고 뭐 또 중국도 금리를 인하해야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 자체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는 모습들 자체가 2분기에 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요 이제 독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독일이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지만 독일 주가도 다 보면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 그래서 그 주가를 한번 그래서 저희가 그 닥스가 한 4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서 한번 그 세부 종목들을 한번 좀 뒤져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좀 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하고 이제 빠지는 종목이 있는데 오르는 종목 누가 결국 이제 그 닥스 지수를 견인하고 있느냐 보면 역시 독일도 IT 쪽, 그러니까 셉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자체가 여전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면서 전체 주가를 좀 견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산 기업들 자체가 상당히 조금 주가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 자체는 사실은 부진해서 뭐 주가가 동반해서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일부 종목들이 뭐 IT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독일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좀 가는 이러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 여기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더 얹어진다라고 하면 또 유럽도 경기가 결국 이제 바닥에서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유럽의 어떤 경기라든지 또 주식시장 흐름 자체도 상당히 조금은 양호한 흐름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경기가 안 좋아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독일 증시도 부럽고요. 뭐 계속해서 마치 골디락스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 시장도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요즘에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PBR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관련한 그 뭐라 그러죠? 주가를 기업의 밸류업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이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그런 종목들에게 워낙에 수급이 또 집중되다 보니까 또 다른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실 텐데. 예, 뭐 일단 주가가 오른다 해서 긍정적인 부분들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저희보다 이제 먼저 실시한 게 이제 일본 사례가 있는데 그렇죠. 일본이 지난해 이제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주가가 사실은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내도 뭐 이러한 정책 자체가 이제 지속이 돼야겠죠. 뭐 이게 단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 자체가 계속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뭐 주가 흐름에는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또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체가 해소되는 어떤 차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조금 쏠림 현상도 사실은 좀 강하고 단기 급등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좀 하나 주목되는 게 이제 외국인 흐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목요일 금요일 보게 되면 거의 한 3조 거래소 기준으로 3조 원 정도 이제 국내 주식을 샀는데 왜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게 화답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를 보게 되면 뭐 일부 이제 뭐 화답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 이머징 쪽에서의 그 자산 배분 자체가 조금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중국 비중 MSCI에서 중국 비중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그 자금들 자체가 이전에는 뭐 인도라든지 뭐 다른 지역으로 좀 갔었는데 이제는 조금 한국으로 좀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은 요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하고 맞물리면서 사실은 네. 외국인 자금이 사실은 좀 들어오고 있어서 만약 그 중국의 진짜 MSCI 비중 이러한 것들이 비중이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그 자금들 자체가 국내로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외국인 매수세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조금은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단기 너무 좀 빨리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는 조금 최근의 흐름에 있어서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심층 인터뷰 미국 이야기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이야기까지 잠깐 또 전해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